네, 이어서 자산관리 두 번째 주제는 스마트한 금융상품 활용법입니다. 작년 21년 핫트렌드였던 상품은 무엇이고 22년 금융상품의 전망은 어떠한지 짚어볼 텐데요. 박진석 하나은행 클럽원 PB센터장님 모시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센터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지만 또 청명해서 굉장히 좋은 날이더라고요. 아마 밖에 나가서 그 연록의 향연을 좀 즐겨야 할 텐데 이렇게 강연에 참가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참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은행 클럽원 한남 PB센터의 뉴비즈 센터장 박진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운이 좋게도 PB로 일을 한 지 벌써 한 12년 정도가 경과한 것 같아요. 따라서 PB를 오래 했다는 것은 비교적 부유층을 많이 만나서 그들의 사례 그리고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이런 사례를 많이 관찰하는 그러한 간접적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상품 이야기도 하겠지만 부자들의 자산 관리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그들의 노하우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상품 그런 것에 대해서 네 가지 섹터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함께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00년 전에 이집트 사람들이 만든 그 투탕카멘 그 가면을 제가 봤습니다. 황금으로 만들었고요. 이 그림은 아마 다 잘 아시겠지만 오스트리아의 천재 화가죠. 구스타프 클림트의 그림입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은 황금 내지는 황금색을 많이 차용했다는 건데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으면 클림트의 그림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두통약 표지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을 좋아한다는 것은 뭐 금의 색깔이나 이런 것보다는 부유함 그리고 현생의 우리 안정적인 삶 이런 것을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과거 3,500년 전 사람 그리고 현재의 사람들도 좋아한다는 의미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금융그룹에서 부자 보고서라고 부자들의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조사한 자료를 보고서로 내는데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설명을 먼저 할까 합니다. 부자의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금융자산이 10억 이상 가구 기준으로 있는 분들을 그냥 부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편의상 그리고 대중부유층은 1억에서 10억 원 미만 그리고 일반 대중은 1억 원 미만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요. 이번 보고서의 좀 특징은 영 리치라는 말을 썼어요. 젊은 부자. 근데 49살 미만의 부자를 젊은 부자라고 해서 약간은 좀 와닿진 않을 텐데 어쨌거나 저희가 편의상 이렇게 좀 분류를 했습니다. 부자 보고서에서 보면 자산의 이제 변화를 저희가 좀 보고를 드리면 2020년 대비해서 작년에는 부동산 비중이 한 5% 정도 자산 비중이 늘었습니다. 즉 부자들은 전 재산의 한 60% 정도가 부동산이더라 이런 결론인데요. 왜 이렇게 늘었냐 하면 작년에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한 15% 정도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동산을 많이 산 건 아니고 가격 상승 때문에 자산의 60% 정도가 부동산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대중부유층이라고 해서 1억에서 10억 정도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4분의 3 정도가 부동산 자산입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의 경우에는 89%, 즉 90% 정도가 부동산에 자산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금융권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부동산을 떠나서는 우리가 자산 관리를 논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부동산이 좀 많죠. 그리고 부동산 자산 비중을 보면은 거주 목적의 주택이나 아니면 투자 목적의 주택이 부유층의 경우 좀 줄어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정부에서
부동산, 특히 이제 주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보유나 양도에 대한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그러한 기조를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보면 재작년 대비해서 작년에는 안전자산의 비중이 줄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식이나 펀드, 해외 채권 등에 투자하는 비중이 좀 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이 온 다음에 부유층은 자산의 비중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저희가 봤는데요. 일단 대체적으로는 자산 규모가 증가했다고 답변하신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각국 정부에서 아까 금리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금리를 낮추게 되면 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유층이 자산이 좀 늘었다. 이 그림은 조금 재미가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이제 붉은색 부분은 이제 자산을 변동을 안 시킨 부유층이고요. 오른편 파란색 쪽은 자산 관리를 할 때 나는 좀 작년, 재작년 자산의 변화를 좀 가져갔다. 즉 주식을 늘렸다든지 했다 하는 분들인데 오히려 자산의 변동을 가져갔던 분들이 수익을 좀 많이 얻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이 변할 때 그거에 내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은 성과가 좋았다. 이런 것을 말해줍니다. 또 재밌는 거는 이제 강남부자, 강북부자로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강남부자, 강북부자 공히 평균 연령이 58세더라고요. 대신에 강남부자의 특징은 40대와 70대의 비중이 좀 많았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영리치, 아까 표현한 영리치들이 보통은 강남 3구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의 비중이 좀 많았는데요. 특히 강남 부자, 이게 표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거나 뭐 거주지 기준으로 강남 부자들이 직접 투자하는 주식이나 아니면 ETF 같은 좀 공격적인 상품이 많았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화 자산에 대해서도 강남 쪽의 부자들이 조금 더 공격적인 외화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외화 자산하면 그냥 달러를 현찰을 가지고 그냥 장롱에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외화 예금을 할 수도 있지만 앞서 이제 연사님 말씀하신 대로 해외 주식 같은 것도 외화 자산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해외 주식 비중이 강남 부자가 좀 많았습니다. 아마 유추해 보건대 이제 40대 이하의 젊은 부자들이 해외 주식이나 해외 부동산 투자에도 좀 더 열린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향후에 그러면 당신은 어떠한 자산을 더 투자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쨌거나 부동산이 1등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인기는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식을 줄 모른다. 대신 강남 쪽 부자, 좀 젊은 부자들은 주식 직접 투자라든지 ETF 같은 공격적인 상품을 조금 더 좋아하더라.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좀 민감한 부분이 부유층이나 아니면 일반 대중층이나 다 세금에 대한 부분을 좀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부자분들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각이나 증여를 통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세요. 특히 아마 작년, 재작년에 3주택 내지는 그 이상의 주택을 자녀들한테 증여한 사례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젊은 부자, 영 리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총 자산은 66억이고 주로 강남에 거주를 하고요. 회사원 내지는 전문직 종사자가 많았습니다. 현금 흐름도 좋았고 그리고 금융 IQ라고 하는 그 Financial Quotient FQ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높아서 제가 이제 젊은 부유층들하고 상담을 할 때 보면 등에 식은땀이 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모르는 회사도 많이 알고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커뮤니티를 통해서 뭐 동창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같은 직종의 분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부에 대한 공부를 스스로 해나가는 그러한 경향이 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대충 우리가 이제 부자들의 대화는 이럴 것이다 만들었는데요. 예컨대 이제 올드 리치의 경우에는 뭐 양평에 별장을 한 채 샀는데 주말에 놀러 오게 나도 제주도에 별장 한 채 알아보는 중이야 이런 관심을 갖는다면
영리치의 경우에는 뉴욕에 작은 집 하나 사려고 해. 하나 있으면 좋지. 즉 해외 부동산에 대한 관심과 개방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해외 유학 경험이 있는 젊은 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좀 열린 사고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자들은 과연 주식을 잘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 성과가 일반 대중에 비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일 큰 이유는 투자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부유층들은 12년 정도 주식을 보유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를 할 때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겠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금에 대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있을 텐데, 따라서 자식이나 아니면 타인에게 배우자에게 증여한 건수가 5년 전 대비해서 신고 건수도 2배 정도 늘었고 금액도 2배 이상 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이나 이런 자산에 대한 처분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수명이 길어지면서 상속이 발생, 그러니까 만약에 뭐 95세까지 생존하신다고 보면 사망 시에 자식도 이미 환갑을 넘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 전에 자산 이전을 해야겠다. 그냥 예전에는 그냥 덤벙덤벙 자산을 줬다면 최근에는 증여세를 정확하게 납부하고 자산을 줘야겠다라는 그러한 관심이 늘었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도 소액이라도 미성년 자녀에게 자산을 좀 증여를 해서 미국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자산 관리를 해주는 그러한 관심이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질문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자산 이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요. 소액이라도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해서 예컨대 뭐 미국 주식 중에 뭐 디즈니라든지 스타벅스 같은 주식을 사주면 자녀들이 경제에 대한 관념도 늘게 되고, 그 다음에 경제 교육도 되는 측면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대신에 또 부자의 새로운 투자처에 대해서 한번 잠깐 좀 재미로 보자면, 와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위스키 같은 그러한 자산에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소더비나 아니면 뉴욕 크리스티 같은 데서 경매를 실제로 하고 있고요. 2010년산 로마네 꽁띠 와인은 2천만 원부터 경매가 시작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한 병을 마시면 2천만 원어치를 이제 뱃속에 넣는 그런 셈이 되고, 사진에 나와 있는 위스키는 일본산 산토리 55년 동안 숙성시킨 위스키인데요. 이게 이제 한정 판매를 3,100만 원에 했대요. 그래서 와, 되게 비싸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경매에서 9억 원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자료를 봤더니 이런 약간 특수한 자산 중에서는 수익률이 위스키가 가장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재미로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클래식카라든지 보석에 대한 니즈가 있습니다. 클래식카도 페라리 1962년 페라리 모델이 한 550억에 낙찰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보석은 모든 분들이 좋아하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좋아하는 다이아몬드는 투명하고 좀 알이 크고 또 커팅이 잘 된 그런 다이아몬드를 좋아했는데, 최근에는 색이 예쁜 그런 보석을 많이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색 보석은 그 산지마다 좀 선호하는 게 있는데, 저도 봤더니 미얀마에서 나오는 루비, 그 다음에 카슈미르에서 나오는 사파이어, 콜롬비아에서 나오는 에메랄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자들이 이제 트렌드가 좀 다양화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재미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제 강연의 제목은 스마트한 투자였어요. 근데 제가 봤더니 가장 스마트한 투자는 적립식 투자라는 결론을 개인적으로 내렸어요. 그래서 오늘 적립식 투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투자의 곡선인데, 처음에는 주식 내지는 뭐 투자 이런 거는 나는 쳐다도 보지 않을래, 뭐 이렇게 하다가 보통 투자를 결정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냐면,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주식으로 돈을 벌었을 때, 바로 그때 제가 투자의 결심을 하게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곡선에서 보면 열광 내지는 탐욕의 구간에 자산이 편입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 자산이 빠진다든지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큰 이벤트가 오면 자산이 마이너스가 되면
근심 걱정 내지는 굉장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가 그게 다시 이제 원금 정도 수준이 되면은 내가 다시는 주식을 하나 봐라 하면서 그냥 매도해서 결국에는 주머니에 아무것도 안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래서 투자의 전문가인 기관들은 자산을 적절하게 시기적으로 분배해서 자산 매입을 하는데 일반 투자자의 경우는 그런 심리적인 데 많이 휩싸이더라. 그건 제 경험이기도 하고 제가 저희 고객분들을 만났을 때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뭐 어떤 사람은 좀 폼나게 얘기할 때 뭐 음악의 구약성서는 바흐의 뭐 피아노 평균율 뭐 이런 거 얘기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그 적립식 투자가 금융 투자의 구약 성경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적립식 투자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고 이제 많이 금융회사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일정한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납부를 하는 겁니다. 뭐 이제 급여 생활자라고 하면 뭐 매월 20만 원씩 적립식 펀드에 계속 납입을 한다. 그냥 기계적으로 납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적립식 투자의 가장 미덕은 이 그림에서 나타납니다.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A 투자자의 경우와 B 투자자의 경우가 있습니다. A 투자자는 계속 적립식으로 불입을 해서 지수가 2000에 시작해서 끝날 때는 1944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11.4%의 수익이 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경우 내려갈 때도 계속 낮은 가격에 구입을 하니까요. 매입을 하니까요. 반면에 비투자자는 너무나 시장을 잘 관찰을 해서 최저점에서 딱 투자를 결정을 한 것입니다. 938포인트에 사서 1944에 팔았으니 수익률이 11.7%가 나왔는데 11% 정도가 나왔는데요. 결과는 동일하지만 A 투자자는 더 고점에 샀고 B 투자자는 투자의 시기를 관망을 했다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게 B 투자자의 경우지만 사실 사람은 그 B 투자자의 투자 시점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 앞에 좀 겸손한 자세를 갖는다면 A 투자자처럼 꾸준하게 일정 자산을 불입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적립식 투자가 항상 이기는 투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속 매입을 하는데 계속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은 뭐 당연히 이제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기껏 불입을 했더니 내가 찾을 때쯤 시장이 폭락하게 돼도 손실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에 대한 여유가 있다면 다시 반등하는 것을 기대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불량한 섹터, 즉 뭐 한 7, 8년 전에 뭐 그리스라든지 이런 섹터를 내가 적립식으로 납입하는 경우 외에는 대체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투자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올해까지는 국내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해서 소득을 얻으면 세금이 없어요. 대주주가 아닌 한. 즉 제가 한 1억 원으로 삼성전자를 샀다 팔았다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소득을 얻으면 세금은 없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요. 내년에 신설되는 세금은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해서 기존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모든 상품 중에 국내와 해외를 나눠서 국내 주식형 펀드, 주식 또는 주식형 펀드는 세금이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과세를 하겠다.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원금을 보장하는 정기예금 같은 상품은 이자나 배당소득으로 계속 과세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손실 나고 있는 뭐 아까 이제 중국을 봤더니 중국 시장이 좀 안 좋아서 중국 펀드는 좀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중국 펀드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올해 환매하지 말고 내년까지 기다려서 환매를 하면 내년부터는 이익과 손실을 합산을 해서 세금을 매기니까 미국 펀드에서 이익을 보고 있고 중국 펀드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면 올해 그 펀드를 환매하게 되면 중국에서 손해난 100만 원은 그냥 너의 손해 이렇게 되고 미국에서 이익을 본 100만 원은 그건 세금을 내야 되는 1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미국에서 100만 원 이익 보고 중국에서 100만 원 손해를 봤으니까 이걸 합해서
제로가 되니까 세금을 낼 돈이 없어지게 돼요. 그거 하나 이제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국내에 어떤 주식을 사서 삼성전자를 사서 이익을 많이 얻었어요. 그러면 내년으로 넘기지 말고 올해 환매 내지는 매도를 해서 차익을 얻게 되면 올해까지는 세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도를 할 거면 국내 주식은 이익 본 거는 올해 꼭 매도를 하는 게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신탁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탁은 뭐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이는데 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신탁이라는 상품은 용어를 뭐 아주 쉽게 표현한다면 친구한테 돈을 맡기는 것 같이 이제 맡긴다. 영어로 하면 이제 트러스트거든요. 우리가 믿고 맡긴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내 돈이나 내 재산을 맡겨줄 테니 내가 원하는 대로 당신이 잘 운용을 해주시오, 아니면 이렇게 해주시오라고 맡기는 걸 신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주로 미국이나 서양에서 많이 발달한 제도인데요. 신탁은 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오늘 잠깐 소개해 드릴 상품은 유언신탁이라는 내용입니다. 하나은행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금융권에서 동일한 구조, 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한 구조의 상품이 있으니까 거래하시는 금융회사에 상담을 하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유언 대용 신탁은 뭐냐면 보통은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유언장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이제 유언장을 집행하는 변호사님이 가죽 가방을 들고 은행에 와서 이렇게 지급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무에서는 어떨까요? 실제적으로는 그 유언장이 제일 마지막 유언장이어야지만 효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은행원인 이제 박진석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게 마지막 유언장인지 제가 잘 모르니 유언의 당사자, 즉 상속을 받는 상속인들이 다 여기 한번 모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균등하게 배분하는 경우는 좋지만 뭐 큰아들한테 뭐 많이 준다든지 아니면 둘째한테 많이 주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는 상속인들끼리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은행의 신탁 계약을 통해서 유언장을 만들어 두게 되면, 만약에 이제 사망하신 그 증명이 이제 은행에 온다면 바로 고인이 원하는 대로 자산 배분이 되게 됩니다. 이게 왜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자산이 많은 경우,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계가 다 좋겠지만 자식 내지는 상속을 받는 분들과의 친소 관계라고 하죠. 친소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막내 딸이 조금 어렵게 사는데 막내 딸한테 좀 내 자산을 절반 정도는 막내 딸한테 주고 싶어라고 해서 오빠들은 다 동의를 했는데 오빠들의 배우자들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굉장히 유용하게, 왜냐하면 금융회사에서 신탁을 받은 다음에 바로 집행을 하거든요. 바로 통장에 다 그냥 넣어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금만 그런 게 아니라 심지어 돌아가신 분이 자기 아파트를 신탁 계약을 해둘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만약에 가게 되면 내 아파트를 팔아서 절반은 우리 막내딸에게 주시오, 이렇게 하면 은행에서는 선한 관리자의 의무로 그 처분하고 대금 지급까지 다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해당되는 막내따님이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으로 송금하는 내용까지 은행에서 대행이 다 되게 되니까 굉장히 편리한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쭉 설명한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표에 있는데요. 신탁 계약을 통해서 내 재산을 그냥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제가 만약에 아플 수도 있잖아요. 이 신탁 계약을 하면, 그럼 내가 약간 이제 정신이 좀 혼미해져서 치매가 된다든지 했을 때 그 계약을 아무도 관리 못한다면 은행에서는 미리 치매에 대비해서도 간병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탁 계약에 의해서 지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대행까지도 가능합니다. 즉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내 재산을 맡길 테니까 이러이러한 경우엔 이렇게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지어는 좀 좋은 사례는 아니죠. 이제 만약에 이제 부부가 헤어져서 이제 한쪽 배우자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너무 미성년자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뭐 사고나 병 때문에 돌아가시게 되면 나랑 헤어진 배우자가 후견인이 돼서 그 재산에 혹시 손을 대진 않을까라고 의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은행에 신탁 계약을 해두게 되면 우리 아이가 25살 때까지는 학자금 같은 것을 은행에서 지급해주고 아이가 25살이 됐을 때는 아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열어주세요. 그러면 은행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을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이제 그 신탁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재산에 대해서 지킨다든지 처분하는 것을 유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나온 재밌는 상품 중에는 아트 신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한 그림에 따라서는 한 100억짜리 그림도 있거든요. 그런 그림들을 혼자서 사는 건 힘드니까 한 뭐 30명이서 모여서 한 3억씩 내서 그림을 산다면 그림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비싼 그림은 보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 보관도 해주고 보관한 다음에 적당한 가격이 돼서 그것을 매각했을 때 그 매각했을 때 세금이라든지 처분에 대한 것까지 같이 은행에서 담당하는 그런 아트 신탁이라는 것까지 좀 상품이 확장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뭐 3억, 5억이 없으면은 투자를 못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잠깐 언급드렸는데 우리가 핀테크를 통해서 그림이라든지 저작권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사이트가 뭐 아트앤가이드나 아트투게더, 테사라는 사이트가 있어서 많이 가입을 하셨는데요. 제가 만든 자료가 작년에 만든 자료인데 올해 봤더니 벌써 아트앤가이드라는 사이트에서 봤더니 김환기, 이중섭, 이유한 그림을 이미 투자를 했다가 매각을 했더니 수익률이 22%, 15%, 14%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게 뭐 절대적으로 항상 수익이 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내가 그림을 10만 원어치, 100만 원어치 투자할 수도 있다. 이런 방법이 있더라.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립니다. 재밌는 내용 하나 이제 제가 자료를 공유하자면 그 2021년 낙찰 총액에 보면 이우환 그다음에 이제 호박 그림으로 유명한 쿠사마 야요이 등등등해서 이제 탑10이 있는데 10등을 우국원이라는 화가가 했더라고요. 76년생 젊은 화가인데 작년에 아주 혜성같이 이 경매계에서는 떠오른 그런 작가입니다. 이건 이제 트렌드가 조금씩은 바뀌긴 합니다. 대신에 우리나라 그림의 경우에는 단색화 위주의 유명한 화가 그림은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것도 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악에 대한 음원에 대한 저작권도 매매가 되는 뭐 뮤직하우 같은 그러한 플랫폼도 나왔으니까요. 투자를 꼭 금융상품 아니라 다른 상품도 좀 참고해서 보셔도 요거는 뭐 10,000원, 20,000원어치 음원을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모두에 말씀드릴 때 제가 PB를 오래 했기 때문에 부유층 내지는 좀 그 재정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 자꾸 이쪽으로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 그림은 뭐 이분들이 이제 배우들인데 위대한 유산이라는 그 찰스 디킨스의 소설을 드라마로 한 거에 대한 이제 포스터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정한 부가 무엇이냐, 뭐 진정한 그 좀 넉넉함, 여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결론은 이 소설에서 보면 이 가난한 견습공 PB라는 청년이 뭐 신사 뭐 이런 교육을 받다가 결국에는 뭐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깨닫는 게 대장장이고 좀 그 배움이 많지 않았던 자기 매형 조라는 분이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진정한 신사가 아니었나 이런 이제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또 자산 관리를 연구를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좀 풍요롭게 하고 하는 것들은 좀 타인에 대한 배려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산 관리 얘기를 열심히 하다가 이쪽으로 빠졌는데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뭐 청중분들이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옛날에 그 했던 얘기가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마음의 풍요로움으로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행복을 나누는 그러한 풍요로운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띤 강연 해주신 박진석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훈훈한 엔딩이 더욱더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잠시 뒤 센터장님께서도 토크 콘서트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궁금한 사항 있으면 실시간 댓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선정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